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전산 빌딩에 관련되는 그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전원 문제이기 때문에 그 몇 번에 걸쳐서 지금 3회에 걸쳐서 전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 이외에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조명, 어차피 이제 조명도 별도로 강의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명의 문제, 전자환경 문제도 시험에 몇 번 났던 문제고, 이 이제 고조파 여러 가지 따로 하겠지만, 이 전산 빌딩에서는 어떻게 고조파 대책을 하고 있는지, 이 안전에 대한 거는 시큐리티 문제입니다. 자료의 손망실 문제라든지 외부인들이 출입을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성통신을 이용을 해서 자료를 송수신하는 문제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기본적인 이 5가지를 다 몰아가지고 요약해서 정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전산센터의 한 프로젝트를 통해가지고, 왜 우리 건축정비설비에 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공부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이 기숙사, 만약에 수험생이라면 왜 시험 문제, 조명 문제, 전자파 문제, 뭐 이런 게 부스부스 막 나오는가? 이런 것들은 그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가 그 빈도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만은 항상 그 업무를 몸에다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다 알고 계셔야 된다. 원래 조명을 이해하려면은 물성서부터 광원에 대한 특징, 뭐 형광등의 점등 현상, 방전등의 이런 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별도 조명 강의에서 한다 이거지요. 그거를 안다고 치고 이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듣기가 힘들고 이해하기가 힘들면은 그것들은 이제 조명 강의에 여러분들이 뒤에 테이프를 가지고 조명의 기본적인 지식을 가진 다음에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듣기가 편하실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전산 빌딩의 작업 공간의 조명으로다가 가겠습니다. 지금 그 화면을 봐주시면은 그 VDT 현상이 지금 그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평면 CRT 사용이 아주 급속히 증가하면서 VDT 현상에 대한 아주 대폭적인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뭐 클래스 3, 클래스 2, 클래스 1 해가지고 파라보릭 루바 형광등 이렇게 등기구를 넣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인텔리전트 조명은 간접 조명을 해가지고 전반 조명을 만들어 놓고 타스크 앰비언트 조명으로 국부 조명으로 이렇게 때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브라운관 자체가 평면 브라운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조명등의 그 라운드 타입에서 그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림자가 져가지고 글자가 안 보이는다든지 이런 VDT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어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그래서 평면 브라운관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라운드 타입 브라운관에서는 지금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전산기기를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보고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는 조명 등기구를 처리를 다르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다가 이제 몰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조명은요, 이게 이제 명시 조명하고 그 분위기 조명이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실을 옛날에 분위기 조명을 거의 안 했다고요. 분위기 조명은 거의 안 했다고. 그런데 최근에는 이 사무실 조명이 명시 조명만으로 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사무실도 이제 적절한 분위기 조명을 구사하기 때문에 그 간접 조명에 대한 그 방식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사무실도 간접 조명으로 천장을 쏴가지고 전반 조명을 만들어 놓고 그 업무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국부 조명으로 처리하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조명의 요건을 보게 되면 조도는 이제 수평면 조도가 300에서 700 정도 되는데 보통 이제 1000까지 많이 올라갑니다. 요새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늘 문제라든지 그 배경 문제, 그 광속 발산도 차이 문제, 이런 문제들이 되고,
그 창 가까이에서 실루엣 현상 문제, 그러니까 창 가까이에 배치를 해가지고 반대로 앉아있을 경우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내 얼굴이 시커멓게 보인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CRT에서의 그 조명이나 창기구에 반사가 돼가지고 눈에 불쾌감을 주는 문제들. 그래서 조명기구에 대한 것은 이제 조명에서도 규칙적으로 배우겠습니다만 그레어의 규제 문제, 그러니까 눈부심을 방지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눈부심도 이제 바람직한 눈부심이 있고, 눈부심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바람직한 눈부심이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눈부심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바람직한 눈부심이라는 건 우리한테 아주 활기찬 느낌을 주고, 그래서 샨데리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쫙 눈이 좀 부시더라도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눈부심은 그 시야 내에 광속 발산도비가 상당히 크게, 그러니까 어디는 밝고 어디는 어둡다든지, 그래서 아주 높은 휘도를 가지고 있는 광원이 눈에 직접 들어올 경우에 상당히 불쾌한 그레어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무실에서는 그 할로겐 램프, 할로겐의 국부 조명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상당히 불쾌한 눈부심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에 관한 요금 일란표는 지금 이렇게 6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키보드의 CRT 디스플레이 문제, 고휘도 물체에 의한 그 장애 방지 문제, 그래서 조도 조명기구를 어떻게 선정할 거냐, 그래서 작업 대상물의 그 주변 휘도는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래서 그 아이 레스트 포인트라는 거는 눈을 잠깐 주어가지고 쉴 수 있는 포인트를 설치를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무실에 그 화분을 놓는다든지 어떤 적당한 어항을 놓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런 곳에서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조명에 대한 요건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무실에서는 적당한 일단 밝기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CRT 작업에서 그 어떤 불쾌감을 느끼지 않아야 되죠. 어떤 반사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빛의 질이, 광원의 요새는 연쇄성을 상당히 많이 따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무실도 옛날에는 온백색이라든지 이렇게 색온도를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 요새는 색온도가 적당히 가미된 그 광원을 채택을 하고요. 그래서 조명기구도 그레어레스형 조명기구를 쓰도록, 그래서 깊게 파라보릭 루바 모양 깊게 조명기구를 안으로 집어넣고, 그렇지 않으면은 반사면을 굉장히 여러 각도로다가 반사면을 줘가지고 산란이 돼서 들어오도록, 이런 방법들을 많이 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스 1, 크레스 2, 크레스 3 해가지고 휘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제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레스 1 같은 경우는 전혀 휘도가 나타나면 안 되는 장소입니다. 크레스 2는 뭐 200니트까지, 크레스 3는 1500니트까지 이렇게 된 거죠. 요새는 이제 인텔리전트 빌딩을 하면서는 이 사무실 내에서 휘도가 문제가 돼가지고 되는 설계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 조명까지 막 사무실에서는 구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그 연색성 문제, 그 다음에 광속 발산도의 대비가 아주 현저하게 나타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만 더 보완을 해서 하고요. 평면 CRT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많이 해결이 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VDT 작업을 위한 전만 조명 기구는 옛날에는 이 파라보릭 루바라든지 앞에 아크릴 루바를 처리해가지고 직접 그 눈부심이 들어오는 광원이 눈에 시야에 안 들어오도록 하고 그 화면 CRT에 안 들어오도록 했는데, 이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된 거고, 문제는 또 이제 하나는 그 벽면 조명, 여기 창문에 콘트라스트 실루엣 현상,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는 문제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그 창 쪽에 집중적으로 더 조명을 더 밝게 해줘가지고 그 안에
사무의 공간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창가의 밝기 때문에 실루엣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 조도의 크기를 맞춰주는 방법들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화면을 사각으로 모자익을 해서 하나의 일률적인 그 일직선이나 그렇지 수평형이 아닌 이런 방법의 조명기구의 배치를 상당히 구성을 요새는 많이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칸막이는 대개 큰 사무실일수록 오픈 스페이스로 가고요. 팡 터지게 오픈 스페이스로 가고 이 위에 조명, 천장의 조명을 어떤 모자이크화한 그런 조명을 구사를 하는 방법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오피스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칸을 많이 막아놓으면 시야도 가리고 상당히 답답한 느낌을 주죠. 요새는 그래서 오픈 스케일을 많이 갑니다. 선진국들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로우 파티션이나 중간 미드 파티션으로 처리를 하고 칸을 막는 것을 상당히 많이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무실이 플렉시빌리티가 많이 좋아지죠. 그리고 이제 요새는 또 이제 전자식 안전기에 의한 소프트 점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구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조명기구에 대한 일리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명시설의 예는,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것은, 돌출 조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방법으로 쓰는 방법들이 거의 없죠. 지금 일부러 제가 이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방법에서 하나의 방법을 나타내는 거라 나타내 주는데 이렇게 지금 돌출로 나타내는 거의 그 방법들은 상당히 오래된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거의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을 이 컴퓨터를 쓰니까 이 그레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이거에 사각으로 들어가면서 사각에 모자이크화한 조명기구 판넬로 들어가서 쓰고 여기에 그 불안관도 평면 불안관으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가도록 하는 거죠. 이것의 최근 모던한 사무실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전산센터에서 조명을 하는데 그 CRT를 많이 쓰는 데에서의 문제점을 잠깐 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VDT 현상 이거는 평면 불안 가지고 해결됐다.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첫째. 두 번째, 창가 실루엣 현상은 타스크 앤드 앰비언트 조명으로 일단 해결을 하고요. 전체 조명의 구성은 간접 조명과 직접 조명을 적절하게 혼용 구사를 하는 방식으로다가 처리를 하고 옛날에는 상당히 많이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은 색온도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형광등이라도 색온도를 적당하게 내려가지고 색온도를 내림으로 해가지고 약간 따뜻한 색을 구사를 하고 조도는 약간 낮춰주고 전체 조도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곳에서는 타스크 조명으로다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은 앰비언트 조명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들을 상당히 전산 빌딩에서 많이 쓰고 있다. 요새는 인텔리전트 빌딩에서 쓰고 있는 방식과 거의 유사하게 간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텔리전트 빌딩도 이 방법을 지금 거의 전산 빌딩과 같으니까. 그런데 전산 빌딩에 CPU가 들어가는 장소는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평상시에는 다 꺼놓고 기계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냉난방은 그 기계를 위해서 냉난방을 하는 거죠. 오퍼레이터는 별도로 나와가지고 있는 거지, 그 전산센터에 CPU가 있는 쪽에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근무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거기는 완전 평상시에 꺼놓고 있습니다. 유지보수할 때 전문가들만 불을 켜고 들어가는 거고, 이 오퍼레이터 쪽에는 이 인텔리전트 빌딩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은 전산 빌딩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전자환경 대책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이것도 경험을, 우리나라 강남에 아주 초고층 인텔리전트 빌딩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서 경험을 해서 제가 그 어드바이스를 해줬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전산 빌딩의 전자환경은 그 초고층 빌딩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많아요. 자, 우리가 아주 초고층 빌딩인데 무슨 전자환경이 문제가 되냐?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우선 제반의 형광을 보면은요. 변압기 발전기의 누설 자개 변압기 2차 모선에서 보통 교류 자개가 200mgauss의 전자파를 냅니다. 전력 간선 배선이 400mgauss예요. 그 다음에 UPS 같은 경우가 이제 고조파를 내고, 그 다음에 유전동기라든지 안전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조파를 발생시키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깥에서 받는 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근접에 송신 안테나가 있다 그러면은 100에서 120 dB 마이크로 볼테이지 4m 이하의 전개가 걸리고요. 송전선 구분방 같은 경우는 40mgauss의 자개를 받고 60에서 70dB 마이크로 전개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전기 철도라든지 간선 지나가면서 내고, 무선 기기들 내죠. 또 거기다가 정전기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정전기 발생되는데 이 키보드라든지 약전기기, 전륜전 이런 전력전자 소자는 정전기에 발생된 대전된 볼테이지 이상 돼버리면 그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TV에 가끔 보지만 전자공장에 그 키보드를 생산하는 여직원들이 전부 다 가운을 쓰고 제전복을 쓰고 다리에다가 접지봉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이유는 그 대전돼서 걸어 다니면서 정전량이 이상되면 옆에 간 자체만으로도 그 소자들이 손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전량에 대한 부분도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전자파에 대한 부분의 장애는 건물 내부에서 나올 수 있고 외부에서 나올 수 있어요. 두 개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대책으로는 외부에서 나온 거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강자성체를 둘러싸아가지고 이놈이 자개가 이 안에서 돌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만약에 내부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 나오는 발원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그 근원된 부분들을 고투자율 기기로 매트리얼로 싸가지고 바깥으로다가 못 나오게 하는 방법이 시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전자차폐 능력을 이제 우리가 언급하는데 최근에 두 가지로 콘크리트 벽은 100MHz가 넘는 높은 주파수에 대한 전자파 능력이 아주 적다. 약 5dB 정도 나온다. 그러면 콘크리트 벽 쪽을 상당히 두껍게 해줘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는데 또 사람이 상주하는 그 창 설치의 경향이 늘어나니까 전자 실드 빌딩을 이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안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가 됐냐면 전자 빌딩을 만약에 설계를 해서 나오면 창문을 안 만드는 겁니다. 창문을. 만약에 워킹 스페이스 오퍼레이터들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위로 올려요. 그래가지고 위에다가 이제 창문을 많이 내고 컴퓨터가 들어가는 쪽에 그 CPU 쪽이 들어가는 쪽은 아예 창문을 한 5층짜리 정도 되는 건물을 창문을 전혀 안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전자파에 대한 부분들을 차폐를 성능을 개선을 시키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벽, 바닥, 천정, 금속 함의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전자 실드로 하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금 뒤에 디테일한 내용을 보겠는데 전자 실드 차폐 대형은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빌딩에 보면 그 지금 하나의 예로 복도를 바깥으로 놓고요. 복도를 바깥으로 놔요. 이 건물이 있으면 복도가 바깥에 있질 않죠. 그래 놓고 안에다가 컴퓨터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근무하는 데는 위층에서 근무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벽이 두 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깥에 벽하고. 그러니까 전자파가 들어갈 때는 벽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이렇게 건물 구성을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만약에 실드를 안 한 건물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물을 실드를 하니까 이렇게 상당히 이 노이즈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하는 데이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장애가 이제 이게 자기 실드에 대한 문제가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전자파에 대한 문제가 두 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노이즈원이 클 경우에 쉽게 우리가 이 노이즈원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그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는데 노이즈원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를 해요. 그래서 한 예로 지금 이거는 정전기에서 파괴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정전기 강자성체를 놔가지고 고투자율을 놓게 되면 이 부분이 지금 전력선이 지금 파고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안전지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처럼 지금 어떤 방이 어떤 자력선이 전자파로서 프로텍팅을 해야 될 때라면 이 바깥의 벽을 고투자율인 가난한 수술실 같은 경우는 납으로다가 바닥 천장 벽을 다 막고요.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투자율 맥시아를 가지고 둘러싸서 차폐를 시켜주는 이런 방법을 구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이 이제 정전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건 상당히 많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적절하게 저기하기 위해서 습도를 적당하게 유지해주는 문제, 방전을 하도록 계속 도전을 해가지고 대전된 전이 상승된 부분을 대지로 흘려주는 문제가 대책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자파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건물 차폐 내지, 그 다음에 차폐의 강도를 높게 하느냐 낮게 하느냐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겁니다. 대상물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래서 창문을 어떻게 차폐할 거냐, 바닥을 어떻게 할 거냐, 천장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자세한 실이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설계 순서는 현장의 전자차폐 내용이라든지 자력선에 요구되는 부분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서 기본 기획 설계를 하고요. 여기에 실시 설계로 도면에다 작성을 한 다음에 시공과 평가를 해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주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이 송전선이 있으면 여기에 철탑에서 송전선이 있으면 이 송전선으로부터 거리에 있는 경우에 우선 전기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여기에 전기가 얼마 나오는지를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송전선으로부터 가까우면 강전기가 되는 거고 중간이면 중전기, 그 다음에 저전기가 되는데 이 전기를 측정하고 여기에 대한 차폐 시뮬레이션을 구사를 해가지고 창문에 대한 실드를 어떻게 할 거냐, 벽에 대한 실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일례로 건물에 커튼홀 시공을 많이 하거든요. 커튼홀을 알루미늄 시트로 한다. 그럼 알루미늄 시트는 투자율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쪽에다가 창문도 유리에다가 그냥 면 창문이 아니고 안에 노이즈 차폐용 실드선을 넣어가지고 창문 자체를 전산 기능은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방법들을 구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거는 경험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장원이 밑에가 있다. 이건 층인데요. 여기 밑에 층이고 여기 위에 층이거든요. 여기 사람이 여기 앉아서 이제 사무본 공간을 보는 공간입니다. 이게 여기 CRT를 놓고 이렇게 컴퓨터를 놓고 여기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이 밑에 층이 변전실이 될 수 있어요. 이 밑에 층이. 그럼 이 밑에 층에 변압기에서 이렇게 자장원이 발생이 돼가지고 여기에 이 컴퓨터가 이유 없이 자꾸만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죠. 여기 CRT를 이렇게 쓰고 여기 프리 액세스가 이렇게 놓여 있다고 쳐도 이 프리 액세스가 놓여 있다고 해도 앞에 이렇게 나타날 경우에 프리 액세스 밑에다가 실드 선을 이렇게 깔아주게 되면 이 노이즈를 지금 바깥에 안에서 노이즈처럼 전번에 받는 노이즈보다 상당히 떨어뜨릴 수가 있죠. 지금 제가 강남에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을 지으면은 뭐가 돼요? 중간에
한번 문제가 돼가지고 와서 좀 보라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중간중간 변전실을 놓지 않습니까? 워낙 높다 보니까 중간중간 변전실을 놔요. 그래서 중간중간 변전실을 놓고 여기 변압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위층이 바로 사무공간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계속 이유 없이 컴퓨터가 동작하다가 떨어지고 이게 에러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밑에가 변전실이에요. 그래서 변전실 위에 천장을 실드하고 이 프리악세스 밑을 실드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그 레코멘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지금 미리가우스로 이렇게 나오던 놈이 지금 실드 처리를 하니까 이렇게 상당히 아주 처리를 얕게 해준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정전기에 대한 거는 접지와 습도 조절 문제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 NFPA 99에서 제정된 지금 우리가 미국 NFPA 이 공직 교육기관입니다만 NFPA 99에 여기에 대한 측정법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이게 저항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도전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바닥에 컴퓨터 CD 같은 경우는 바닥에 프리 액세스도 전부 다 도전 타일을 해가지고 이걸 다 접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발생될 수 있는 정전기가 이 컴퓨터의 키보드에 여러 가지 문제 발생시키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도전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접지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접지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이고요. 앞으로 장래 전망은 이 전자파라든지 노이즈나 이런 전자장애에 대한 문제는 전자 노이즈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상당히 증가할 겁니다. 그거에 반해서 기기의 내량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노이즈 강도는 커지고 기기의 내력은 상당히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은 강력하게 이 건물 구조상 실드를 하는 방법을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이 도래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전자파 장애의 증가가 별로 없었고 기기 내량이 높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기기 내량은 떨어지면서 전자파 장애에 대한 전자파 노이즈에 대한 그 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바닥과 천장, 벽, 창문 이런 부분들을 전산센터에서는 소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산센터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일반 빌딩에서는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산센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그 전산 빌딩의 고조파 대책과 적용인데 지금 여기 지금 화면을 보아주시면은 제가 고조파에 대한 강의를 별도로 이 시간을 가지고 이거 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고조파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지만 여기서는 전산센터에서 어떻게 고조파 대책을 세우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조파 대책 나중에 이제 강의합니다만은 뭐 다상화 시킨다, 파워 시프트를 상을 12도 시킨다, 액티브 필터를 설치한다, 단일 동조 필터를 설치한다, 여러 가지가 나와요. 고조파 상식이거든요. 고조파 기술 아닙니다. 이제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파형이 찌그러지는 게 고조파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전력전자에 의해서 찌그러지는 게 고조파라고. 찌그러지면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이 넓어지니까 당연히 발열 나고 진동 나고 상식이 상식. 그 기술이 아니다. 기술이 아니야. 고조파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 상식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산센터에서는 고조파를 발생시키는 UPS가 상당히 크니까 그냥 필터라든지 무슨 그 단락강도 퍼센트 임피던스를 좀 높이는 방법이든지 이런 방법을 동원하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딱 얘기하죠. 액티브 필터를 강력하게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조파 그러면은 이제는 그것이 기술인 시대는 지났다. 상식이다 우리가. 상식 차원이다. 아주 간단해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일예로 아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전류파형이 이렇고 전압파형이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배운 대로 전력
합성 파형이 이렇게 생길 거라고요. 그런데 전류 파형이 이런 상태고 전압 파형이 이쪽으로 가 있으면은 이놈이 합쳐가지고요. 두 개가 합쳐서 이렇게 파형이 이렇게 찌그러질 거라고요. 이렇게 찌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합친 파형이 이렇게 찌그러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로 올라가서 내려왔다가 바로 이 부분은 60사이클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정연파 때 이러는데 이놈이 이렇게 파형이 찌그러지고 나서 이 면적을 넓게 한단 말입니다. 면적을 넓게 하니까 면적 넓게 하는 것만큼 그만큼 열이 나는 거고 발열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전산센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보자 이거지. 이건 고주파에 대한 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자세하게 강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제가 이 전산센터를 다 가지고 보자는 거는 한 건물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다 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응? 지금 요 표에서 보시면은 UPS라든지 이 전력전자 소자를 대형으로 쓰는 곳, 사용하는 요 부분이 문제거든요. 지속적으로 다량의 고주파를 만들어내니까. 그리고 승강기 엘리베이터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버터라든지 에어컨인데 인버터 가동용 같은 경우는 이 전력전자 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애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메인 그 전원 변압기 용량 있지 않습니까? 용량에 퍼센트 임피던스로 나눕니다. 곱하기 100을 해줘가지고 변환장치의 용량에 곱하기 K값을 해서 이거보다 이쪽이 많으면은 상당히 이쪽 변환장치에 대한 이쪽이 많으면은 안전한 상태고요. 이 변환장치 이쪽의 값이 크게 나오면은 이건 고주파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500kVA 변압기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5%인 공조기 용량에다가 만약에 250kVA 외유율 5% 이내로 할 때 K값이 만약에 70으로 주어진 경우에 변환장치 용량은 250kV예요. 이게 인버터형이다 이런 얘기죠. 인버터형 가동형이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좌변은 많이 나오고요. 우변은 17,500이 나오니까 고주파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7예로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거 전원이고 지금 이쪽은 전원이고 여기 CVCF가 있어가지고 CVCF 있는 쪽에서 고주파를 만들어가지고 이 다른 데 파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3고주파가 될 수도 있고 그럼 만약에 이 단일 동조가 이게 3고주파다. 이게 3고주파 필터다 그러면 5고주파는 패스를 해가지고 5, 7고주파는 위로 올라가서 이 전원 쪽이나 다른 쪽에다 영향을 줄 겁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 가변 공조기가 있거나 배터리 차지로서는 이제 사이레스타 부하를 전력진소를 놓을 경우에 양쪽 두 군데서 이제 고주파가 발생이 돼가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놈이 이쪽 모다에다도 영향을 주고 여기 과열되죠.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고주파 필터를 여기는 5고주파, 여기 7고주파 필터를 놨다 만약에 그러면 3은 지금 이쪽은 이쪽에 잡아줬죠. 요 만약에 5, 7고주파 이외에 나머지 뭐 9고주파, 11고주파, 뭐 13고주파가 발전기로 전원치로다 이렇게 가서 영향을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직렬공진이 발생될 수도 있고 병렬공진이 발생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손실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고주파 발생원은 전력전자 소자에서 발생이 돼가지고 외부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 이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막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육상전파에서는 5고주파부터 다 나오죠. 다 나오고 12상전파에서는 5, 7고주파까지는 안 나오고 뭐 11, 13, 21, 25 이렇게 고주파 나오죠. 그러니까 다상화를 시키면 이렇게 12상보다 다상화시키면 이 육상 이 5고주파, 7고주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련 시기 N은 MP 플러스 마이너스 1 이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걸 써서 차수를 갖다가 계산해 놓은 게 이 표다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 전원계통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전원계통에서는 공진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리액터를 상당히 많이 달아주는 그런 그 대책을 많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의 대책은 이제 단일 동조 같은 경우는 여기 만약에 CVCF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3, 5, 7, 11 고조파가 나온다. 그러면 삼고조파용 단일 동조 필터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RLC를 조합을 해가지고 여기는 5조파용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7고조파용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3고조파가 오다가 3고조파가 들어왔을 때는 이 LC에서 돼버리니까 돼버리도록 만들었으니까 임피던스가 가장 적으니까 이 고조파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저항에서 소멸이 돼버리죠. 그럼 3고조파는 바깥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5고조파는 여기서 소멸이 되고, 여기는 5고조파 때 공지되도록 만들고, 여기서 7고조파 때 여기서 공지되도록 만들면은 여기 나오는 부분은 11고조파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단일 동조는 확실하게 잡아주죠. 근데 이거는 이제 번거롭게 3, 5, 7을 다 나와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고차 동조 필터를 만드는 경우는 이 첨예도가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전산센터 같은 경우에 이런 차원 가지고 안 되니까 아주 차수는 단일 동조로 잡고 액티브 필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고조파 전류를 잡아주는 방법을 쓴다. 자, 3상 전파를 할 때, 6상 전파를 할 때, 12상 전파 이렇게 이 소자를 두 개 더 나누죠. 18상, 24상 전파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고조파 전류를 위로 발생을 시키면 이 액티브 필터를 여기다 놔가지고 이 고조파 전류의 파형 찌그러진 부분을 여기다 다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조파의 파형이 만약에 이런 파형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에 완전히 반대 파형인 약간 파형을 만들어가지고 두놈이 썸이 돼가지고 거의 완벽하게 고조파에 대한 영향이 없도록 만든 것이 액티브 필터다. 그러니까 이놈은 항상 CT에서 CT와 이 전압을 잡아가지고 두 개를 잡아서 계속 그 리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 850kVA 정도 되는 액티브 필터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 예로 보면 요새는 이제 앞에 부분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IGBT를 이용한 인슐레이션 게이트 타입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는 PWM 방식을 많이 쓰게 되면 고조파를 대책을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앞에서 설명했죠. 그래서 액티브 필터를 어떻게 설치하는 거를 이제 봐주시죠. 지금 보시면은 500kV의 UPS를 이쪽 피다에 놨다. 1번 피다고 여기 2번 피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액티브 필터를 150kVA 2대 정도를 여기다 액티브 필터를 여기다 설치한 겁니다. 이쪽은 액티브 필터를 이쪽에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예요? 액티브 필터 말고 단일 동조 필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다. 근데 여기다 이제 보면 요거는 콘덴사에 연결보다는 리액터를 달아가지고 리액터를 좀 위로 올려 달아가지고 그 공진이 안 일어나도록 리액터를 상당히 위로 올려 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액티브 필터를 양쪽에 이 UPS에서 발생되는 고조파의 파형을 미리 체크를 해서 이놈을 리딩을 해가지고 이 액티브 필터가 이 UPS와 이 액티브 필터가 서로 상쇄를 해가지고 전원측이나 다른 부하측에 전혀 영향을 안 주도록 만드는 방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산센터의 고조파 대책은 다른 여러 가지 중구난방으로 쓰지 않고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만 액티브 필터를 달아가지고 완벽하게 처리하는 방법보다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고조파를 액티브 필터를 안 달았을 때 이런 파형의 고조파가 나왔던 부분이 액티브 필터를 달므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조파 차수를 상당히 줄여주는 5, 7, 11 고조파를 이렇게 상당히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고조파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별도 강의를 고조파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선 결론을 지면은 전산센터는요, 파워를 상을 시프트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 안 해요. 안 하고 가격이 비싸지만 고가의 장비를 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액티브 필터를
그 용량에 맞게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대책이 끝난다.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전산센터의 고주파 대책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센터에서는 지금은 일본의 전설공원 가면요, 고주파를 상시 그냥 선로에다 대놓고 있으면 거기서 다 분석해가지고 몇 고주파가 얼마가 되니까 몇 고주파를 대체를 시켜라. 다 이게 그 CRT로 다 볼 수 있고 노트북에 다 볼 수 있고, 예? 다 만들어져 있어요. 예? very easy. 아주 쉽단 말이에요. 아주 어려운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고주파 그러면 막 상당히 그걸 가지고 대단한 기술처럼 해가지고 그냥 뭐, 예? 이렇게 저기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상식입니다, 상식. 전설공원 가서 보세요. 전설공원 가서 보시면 후kum에 따라다 전류되듯이 그렇게 간단하게 재가지고 거기서 그냥 즉시 처방을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전산센터 같은 경우는 이거 고주파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예? 측정 장치를 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그 외부에다 액티브 필터를 발주하는 그 제작하는 업체에다가 발주를 해서 액티브 필터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책이 다 끝난 거다 이거죠. 다음을 보실까요? 자, 여기에서는 일반 건축물이나 전산센터나 방수 설비는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특히 이 전산센터에서 그 주목시 되는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반 방수 설비 때 방수 설비, 소방 설비하고 전산센터도 거의 비슷하지만 전산센터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특성이 있는 부분들을 잠깐 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상물은 뭐 이제 이거 일본의 경우는 여러 가지 소방법, 한국의 경우도 소방법에 초청을 받습니다만은, 그래서 소방 화재의 유지 설비를 일반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최첨단 지능형 감지기, 초밀입자 감지기를 전산센터에 놔가지고 감지 기능을 굉장히 감도를 굉장히 높여주는 상황을 많이 봅니다만은, 지금 한국은 아직 그런 체제가 지금 아직 덜 돼 있죠.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시면은 일반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수척형 연감지기라든지 아날로그 감지기라든지 R형 수신기를 놔가지고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산센터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요, 건물 구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 기능에 장애를 안 주도록 동선 처리라든지 벽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밀폐형이 많단 말이에요. 밀폐형이 많으면 화재가 났을 때 방배형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소화 기능에서도 요새는 이제 하론 설비라든지 CO2 설비는 이제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FM200이라든지 이렇게 특수 소화 매트리알을 이용을 해가지고 소화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또 컴퓨터에 대한 소화를 했을 때 스프링클러를 쓰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스프링클러가 뿜으면은 이 컴퓨터의 장비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 그 소재를 이용을 해가지고 진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과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한다. 그러니까 진화하는 방법, 거기에 소화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축물 구조가 다르다는 부분을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실의 전산센터의 재해 요인을 보게 되면요, 지금 보시게 되면 누수에 대한 게 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절대 설치하면 안 돼요. 전산센터는 스프링클러 설비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낙뢰에 대한 것이 이것이 이제 서지가 들어와가지고 그 자료가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이제 27%. 화재는 6.3% 정도. 이거 일본 자료입니다만 이 정도의 자료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아래에 자료를 보시게 되면 여기 그 화재가 6.3%가 난 내역을 보게 되면은 공조기나 배전반에서 출하가 약 13건, 그 접속부의 그 발열로이라는 발화가 3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3건이 어떻게 보면 이 전체를 다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이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발화는 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컴퓨터 시스템에서 어디서 발화되어 있어요? 그럼 냉방 자체가 안 돼가지고 어떤 키보드가 타버리든지 그러면 그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접속부다 이거죠. 예? 그래서 배전반도 어떻게 돼요? 배전반에서 왜 사고 나요? 배전반에서 왜 불이 나겠어요? 이 부분도 접속부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재는, 전기 화재는 95%가 접속부 발화라고 보시면 정확하다. 예? 그래서 전산센터에서는 방지에서는 이 물은 접근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지에 대한 대책 필요하죠. 이 부분만 막아놓으면 거의 대부분을 다 막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중요한 건 일반 발화에서는 지금 연기가 발생되면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여기 감지기가 동작을 하지만 전산센터 같은 경우는 밑에 후화닥트로 해가지고 공조기에서 계속 냉방을 시키기 때문에 이 발화되는 연기가 막 믹스가 돼가지고 이 방을 돌기 때문에 감지하는데 상당히 어떤 패턴을 이루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감지기는 뛰어난 초밀입자 감지기라든지 인공지능형 감지기라든지 아날로그 감지기의 축적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소방법에 의해서 프로텍팅하는 방법들은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되는 앞으로 전산센터면 전산센터의 최첨단 감지기와 그 통보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하는 거죠. 거기에 맞도록 어떤 법에서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이런 감지기를 달고 이렇게 방제 구역을 하고 하는 것들은 이미 이제 지나간 얘기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관련 문헌들을 계속 서치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빌딩의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시큐리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가지고 쭉 보시고요. 결정적인 부분 두 화면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안전 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내용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에서 보시면은 전산센터의 그 시큐리티 문제는요. 주 핵심이 다른 것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 두 가지입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손방실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손해를 주려고 하는 목적의 행위 두 가지가 아주 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산센터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료를 손방실시키기 위해서 몸에다가 아주 강한 자석을 크게 몸에 지니고 들어가가지고 그 CPU에 접근만 가능하면 중앙처리장치실에 접근만 가능하면 다니면서 자석으로 가지고 그 드럼 스캔이라든지 그 컴퓨터 옆에 스치기만 하면 그 자료는 전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석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프로텍팅하는 장치라든지 안에 디스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장치를 시큐리티 전산센터에서는 생명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일본에 한번 방문했을 때 경익청을 방문했는데 들어가는 문이 다 사실 사방문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럼 오른쪽으로 딱 트니까 문이 다 열리더라고요. 그럼 CCTV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왼쪽으로 가세요. 그럼 왼쪽으로 가니까 다 문이 닫혀 있어요. 어디가 문인지 몰라요. 앞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앞에 문이 열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럼 통로가 다 옆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프로텍팅을 해서 외부인과 내부인 또 내부인에서 그런 소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막아주느냐 하는 것이 가장 주안점인데 이것은 방법을 어느 하나를 나눠놓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림에서 지금 나오는 그 점점이 이 프로텍션 포인트거든요. 이렇게 프로텍션 포인트를 요소에서 놓고 평면상으로는 주 출입구 문제, 주 출입구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허가자 이외에는 그 통제를 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철저하게 갖춰주는 거죠. 그리고 허가자도 일단 통과를 할 때는 여기 자기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놔가지고 체킹이 돼서 그 기록이 남도록 하는 방법들을 구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산센터의 프로텍팅은 자료를 손해를 주려고 하는 외부의 침입자나 내부의 어떤 이득 때문에 어떤 자료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프로텍팅을 하면 그 시큐리티는 거의 완벽한 거다. 뭐 물이 떨어지고 무슨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다 잡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인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충분히 고려가 되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걸 한번 보실까요? 전산센터에서 사용되는 위성통신은 이것도 시험 문제에 뭐 건축설비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산센터 같은 경우는 국민의 전산센터다 그러면 막 옛날에는 회선이 3, 4천 회선씩 전부에서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 모뎀을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했잖아요. 데이터 통신을 해가지고. 요새는 뭐 인터넷 소스를 사용한다든가 위성통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방송 위성통신의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에서는 두 가지예요. 민간 통신 위성을 이용하는 CS, Communication
세틀라이트가 있고요. KBS라든지 MBC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BS가 있다고요. 그래서 CS하고 BS 차이는 이 방송위성은 아주 출력이 강하고요. 민간통신 쪽에는 아주 출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민간통신위성은 출력이 약하니까 이 안테나의 수신 안테나가 굉장히 커야 되고 이 방송위성은 아주 상당히 파라보릭 안테나가 적어도 되는 그런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형이 조금 다른데 이제 이건 위성이 되게 일본이나 한국의 위에 BS가 돌고 있는 그 각도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CS, 그러니까 통신용으로서는, 우리가 민간 통신용으로서는 CS의 그 위성통신은 수평 편파나 수직 편파가, 수직 편파로 오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출력이 약합니다. 그러나 BS는 지금 보는 것처럼 원형으로 돌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출력이 강해요. 그래서 BS와 CS는 이렇게 다르게 파형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테나는 위성통신에서 발사하는 출력이 적은 CS 같은 경우는 안테나의 크기가 상당히 커야 되고요. BS는 우리가 파라보릭 안테나, 적은 파라보릭 안테나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이 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테나에 대한 지름 문제, 풍압이 지금 60m per sec를 견뎌야 되는 문제, 하중 문제 약 20톤 정도, 이 CS용은 20톤 정도 가기 때문에 위에 천장에 설치될 경우에, 옥상에 천지될 경우에 이 하중 문제를 견뎌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형으로다가 이 D의 거리를 1m 50으로 잡았을 때 1.5배, 여기 간격에 대한 클리어런스입니다. 여기 만약에 어떤 건물이 이렇게 장애를 주게 되면 이 전파를 받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클리어런스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이것에 대한 하중 문제, 그 다음에 외부의 바람에 의해서 이 견뎌줘야 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6.4m 파이가 되죠. 그래서 풍속은 60m per minute 를 갖다 견뎌줘야 되는 문제, 하중은 약 최대 23톤까지 견뎌줘야 되는 건물 구조를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참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본 전경과 옆에서 본 전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쉘터는 케이블이라든지 설치 공간에서 그 건물로 인한 그 장애, 보호 각도에 대한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중량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건축물 구조를 가져야 되고, 이 통신기실이라는 거 그 옆에, 그 쉘터 옆에 그 신호를 잡아가지고 변환해주는 통신기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전원에서는 무정전 전원장치가 소형이지만 준비되도록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해가지고 중간에 자료가 끊어지는 상황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위에 평면으로 볼 때 이게 통신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신실에서 일반적인 회로는 상용 전원이 있고 여기에 발전기를 소형으로 놔가지고 이 전원에서 펄터가 생기면 발전기로 넘어가고 그 사이를 이 CVCF가 카바를 해가지고 무정전으로다가 넣어주도록. 그래서 주 통신기기는 무정전화 설비를 만들어줘야 되죠. 여기 조명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좀 약간 정전이 돼도 되지만 이렇게 설치를 해주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전원이 적지만, 용량은 적지만 전산센터에서의 그 전원 시스템과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옥상에 설치할 때는 이 받는 부분에 대한 일정한 간격의 클리어런스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각도를 가져야 되는 그 부분만 고려하시면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그 위성통신이 돌고 있는 그 방향으로 해가지고 방향을 세팅을 해주는 방법을 보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것이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위성통신을 이용하고 있고요. CATV에서 각 CATV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데이터 통신, 우리가 은행이라든지 전산센터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다국적 텔레비전 회의라든지 교육훈련이라든지 종교활동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산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 데이터 통신을 그 메인 전산센터 내에서 각 지국과 국민은행 전산센터 본부면은 국민은행
부산 지점, 뭐 인천 지점 이렇게 동시에 그 모든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송수신하도록 정리하도록 그 능력을 갖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많다 보니까 위성통신을 이용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전산센터에 대한 모든 관련되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전원 쪽은 굉장히 깊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들은 모아가지고 4편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그 전체 모습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